힘들게 싸우고 있는 사직전공의 또 다른 사직전공의 선생님께서 큰 용기를 내서 여기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직해서 애도 있고 가장이신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딛고 투쟁에 서주시는 전공의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뒤에까지 잘 들리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병원 소재 사직 전공의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 전공의를 대표하지 않으며 사직 전공의의 신분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감사하게도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님께 여쭈어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제 친구 가족들을 소개해드리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제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살다 몇 년 전 분가하여 현재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귀여운 아들을 가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친구와 동생을 훌륭하게 키워내시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오셨던 친구 아버지께서도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떼어내셨습니다. 훌륭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덕분에 그때 비싸지 않은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 아버지께 몇 년 전부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암 수술을 해야 하거나 심장 스텐트, 뇌출혈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수술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하는 20, 30년 뒤까지 외과, 심장내과 그 외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것인가, 그리고 제때 처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네, 예상하시다시피 정부에서 말하는 필수과 부족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을 하면 낙수 효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등 의사들이 늘을 것이라고, 그러면 부족한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필수과가 채워질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필수과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는 현재 의료 현실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란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부족한 내외, 산소, 흉부외과 등은 개원과에서의 역할과 대학병원에서의 역할이 확연히 다릅니다. 내과의 중환자실 운영, 외과의 심장이식, 산부인과의 암수술, 흉부외과의 심장이식은 일반 의원에서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아무리 필수과의 인원이 늘면 뭐합니까? 실제로 암수술, 스텐트 수술,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3차병원급에서는 만년적자에 허덕여 전문의 고용은 하지 못하고 인턴 레지던트들을 싼 값에 굴리며 적자분을 내오고 있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개원 자리가 없어서 개원을 못할 정도로 전문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전문의 수가 적어서, 의사 수가 적어서 필수과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필수과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 아닐까요? 차라리 필수과의 처우를 개선하여 유능하신 이미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대학병원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요? 증원을 하게 되면 지금의 필수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오늘자 기사로 앞으로 10년 뒤까지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350명이 은퇴 예정이시고 새로운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앞으로 4년간 단 12분 배출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을 수입하면 된다고요? 정말 의료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 기준 흉부외과 교수님들은 거의 퐁당퐁당, 그러니까 당직 서고 그 다음날 쉬고, 당직 서고 그 다음날 쉬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과연 이런 현실에서 한국에 근무하러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료 현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근거 없는 의사 수의 증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요로결석이 자주 생기신다고 합니다. 요로결석이라는 질병이 아침이나 점심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밤에 너무 견디기 힘드실 때에는 응급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밤에 맞는 그 별것 아닌 진통제와 약이, 그리고 그 시간에도 일해주시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응급실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화할 수 있으면 안 가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로 20시간 정도 소변을 못 보신 아저씨, 5일째 변을 못 봐서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깨신 할머니께서도 오시고 처치받고 가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의료의 접근성과 의사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이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병원 수는 1위이며 사망률은 최하위입니다. 즉, 접근성과 의료의 질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비용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른 보고서를 찾아본 결과 2009년 기준 맹장 수술 비용은 미국 900만원, 인도 180만원, 대한민국 30만원입니다. 1인당 GDP는 작년 기준 미국 8만 달러, 인도 2,700달러, 한국 3만 5천 달러입니다. 제 말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인도만큼 수가를 올려줘, 이런 게 아닙니다. 좀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에 의료의 제공자였지만 앞으로는 의료의 수혜자가 될 것이기에 의사 선생님들의 희생, 봉사정신이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합니다. 위의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접근성, 질이라는 것입니다. 숫자만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접근성과 질이 높기에 수준 높은 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맞겠지만 의료의 접근성이 최상위, 아니 보고서에서는 1위입니다. 근데 의사 수를 왜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료의 접근성이 낮아도 의사 수가 1위면 의사 수 줄여야 합니까? 제 친구 동생은 의대에서 재학 중입니다. 한국에서 스카이 졸업 후 20대 후반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 독일에서 5위권 내에 드는 의대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한식을 좋아하는 아이라 유학 갈 때도 후커밥솥을 들고 갔던 것으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전공이 의학인지라 가끔 친구 동생은 언제쯤 한국에 들어오는지 물어봅니다. 실기시험 SP라도 좀 대신해줄까 하고요. 하지만 최근 친구의 대답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보다는 독일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나름 납득이 가는 이유였습니다. 일단 독일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병원에서 근무한 것도 없는 높은 분께서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연봉이 3억이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하면서 이렇게 큰 돈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친구 동생은 우리나라에서 3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독일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첫째, 독일은 의사와 환자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은 한국에 비해 훨씬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어른이 최선을 다해주겠거니 한다고 합니다. 혹여 소송이 있더라도 일부러 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면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높으신 분께서 의료사고, 형사는 가볍게, 민사구성은 두텁게 라고 저기 용산에 계신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는 좀 상반됩니다. 참고로 독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일본, 영국의 의료소송 건수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입니다. 둘째로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유지 명령 같은 이상한 명령 따위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집회 주동자를 처벌해서 감옥에 넣을 것이라는 협박도 하지 않고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한 개인의 자유를 압박하도록 두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요.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자유를 압박하는 분은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셋째는 수련 환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련에 필요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80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서류 작업이나 데이터 정리 등 잡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치의로는 2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게 되고 20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사실 보니까 60명에서 80명까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당직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서게 되면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과의 핵심 술기들은 레지던트 4년차 혹은 펠로우가 되어서야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주치의 잡으로 교수 셋, 레지던트 3명이 30배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환자를 주치의로서 세심히 관찰하며 그 환자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다고 합니다. 전공의들에게 이를 전가하지 않는 거죠. 근무 시간은 주당 48시간, 13시간 이상의 연속 근무는 법적 제재를 받고 13시간 근무 이후에는 11시간 이상 쉰다고 합니다. 뭐 이거 보고서 제가 우리도 이렇게 쉬게 해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학과의 핵심 술기들은 레지던트 기간 내에 수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쁘다고 제대로 해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근데도 지금도 교육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전공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데 준비 없는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이건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데바 수입한다고요? 뭐 병원 실습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떨어지는 의학 교육의 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 말은 많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친구인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도 사직한 전공의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직 전공의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우유값, 기저귀값 등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지만 유류세 그리고 유지비, 디젤이라서 에드블루 그런 거 비용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면 저번 달에는 다시 수련을 받으러 가는 것은 어떤지 저에게 물어봤고 같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토론을 하던 중에 둘 다 복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열심히 투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유는 어떤 선생님의 구속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일면식도 없지만 복귀하게 되면 저희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될까 싶어 이제는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공부를 좀 해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법에 대해서는 좀 무지합니다. 스토킹법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스토킹법이라는 것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선생님께 스토킹법 적용이 되는지 보조 우려가 있어서 꼭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선생님께서 지금 얼마나 무서우실지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드실지 그리고 그 선생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실지 그거는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료 소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발 저와 제 친구의 가족들이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질 높은 의료 접근성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속 후에 혐의 탐색, 법치국가 어디 있나, 사법농단, 정치검사, 폭력경찰 처벌하라! 감사합니다.